(11번) 봅니다. 문제가 좀 내려갔네요. 자,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가능하면 후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사람을 가능한 점수를 좀 잘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뭔가, 이거를 찾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사고과의 오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점수를 줘야 되는 사람이 잘 줘야, 이거를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잘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오류가 몇 가지 있어서 우리 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관대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 자, 관대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서 문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평가자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참 점수 잘 준다더라, 참 사람 좋다, 성격 좋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들을 점수를 잘하고 못하건 하여간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오히려 점수를 박하게 짜게 주는 걸 우리는 가혹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는 걸 좀 방지하려면 절대평가 할당법을 활용해서 무조건 문항의 10개 중에 20%는 A 이상, 30%는 B 이상, 이런 식으로 무조건 후하게 줄 수 없게, 무조건 짜게 줄 수 없게 강제 할당법을 사용하면 좀 이걸 방지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왜 점수를 저렇게 짜게 받아야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유세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요.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를 하는 평가자들한테 당신네들 점수 무조건 좋게 주지 마시오, 무조건 짜게 주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놓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과정이 평가 대상이 되어야지 직무를 하는 사람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사고과 오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은 잘 모르겠을 때, 우리 가끔 설문조사 할 때 무조건 3번으로 찍는 거 있죠? 똑같아요. 중심화 경향은 다 가운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본 것처럼 절대평가를 강제할당법을 사용해서 좀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평가자에 대해서 인사평가의 구조, 무조건 중간에 준다고 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이 직무생을 토대로 골라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시켜야 되고요. 무조건 중심에 주더라도 중심 내에서도 세분화해서 중앙 내에서도 좀 갈라지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잘함, 중간 잘함, 이걸 더 세분하게 하는 거고, 부하들과 대화할 기회를 준다든지 관찰할 기회를 줘서 좀 더 평가에 대한 어떤 그 결과치가 너무 중간으로 쏠리지 않게끔 할 수 있고요. 대비 오류, 피평가자를 평가할 때 내가 가진, 평가하는 사람이 가진 특성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걸 대비 오류라고 그래요. 이런 거죠. 나 때는 말이야, 난 이렇게 했는데, 나라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자기의 평가 기준을 고집하는 거를 좀 하면 안 되겠고, 자기 신고법이나 자기 평가법들을 도입해서 부하들이 스스로 자기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편차를 파악하면은 오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현혹 효과 또는 후광 효과, 또 영어로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어떤 한 면을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까지 함께 평가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저 김사원은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일 잘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면, 저 사람은 집이 잘 사니까 성격도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잘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끔 다면평가법이라고 해서 고객, 직장 상사, 동료, 자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요. 피평가제란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최근 효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일. 우리 왜 가끔 이런 얘기 있어요. 9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은 마지막에 한 번 못하면 못한 거고, 9번 못했어도 마지막에 한 번 잘하면 잘한 거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거든요. 가장 최근의 일만 갖고 평가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가능하면 후하게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관대화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봅니다. 리더가 부하들에게 교환적 의도,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줄 테니 당신도 뭘 주시오, 이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며 경제적, 물질적 성격의 교환 관계를 통해 성과를 추진하는 리더십.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직의 어떤 목표를 향해 이끌어낸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가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리더십 이론에서는 이 리더십도 몇 가지를 나누어서 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고, 변혁적 리더는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고요.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의욕이 고취돼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지적 자극을 통해서 역량도 개발하고 의사결정하게 함으로써 고차원적인 욕구, 뭐 매슬로우가 얘기한 욕구 5단 개설에서 뭐 어떤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적 리더십은 나 당신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얻어야 하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니 당신 내가 돈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그런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너 오늘 청소 잘해주면 선생님이 상점 줄게,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 리더십은 리더가 모범적이고 기업가적인 행동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알아보고 설정하고,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환경을 평가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리더십으로, 리더가 확실하게 야 이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를 딱 발휘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은 우리 리더는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어 하면서 쫙 따라가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이고요. 코칭 리더십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서포트하는 거, 코치하는 거를 코칭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여건 자체를 조성해주는 그런 리더십이고요. 리더가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들이 우리 사장님은, 우리 회장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니 그런 걸 보고 좀 이제 따라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부하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코칭하는 거를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고, 셀프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리더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 스스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이다. 자, 뭐 내용들이 좀 뭐 모호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좀 특징들을 잘 살펴서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교환적 의도를 가지고 뭔가 내가 당신들로부터 바라는 게 있다 하는 거. 자, 이건 뭐예요?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임금 관리에는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의 조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매년 6월 무렵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죠. 여기서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뭐 경제 어떤 성장률, 뭐 물가 상승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근로자가 어찌됐건 일정 수준의 이상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좀 이제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작년 2021년에 비해서 5.1%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 외에 승급과 승격이라는 것도 좀 볼게요. 승급은 이 임금이 우리가 호봉제나 뭐 근속연수 이런 것에 따라서 올라갈 때 이 곡선상에서의 상향 이동으로
정해진 임금 곡선을 따라 연령이나 근속연수나 능력에 의해서 기본급이 증대되는 걸 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더 1년 차보다 2년 차가 2년 차보다 3년 차가 더 받는 걸 승급이라고 하고요. 자, 승격은 내가 하고 있는 직무의 질 자체가 더 향상돼서 그에 따라 더 중요한 일, 더 어려운 일을 하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 그 얘기죠. 보통 승진과 함께 가는 거죠. 자, 베이스업은 뭐 근속연수나 연령 이런 거 말고 그냥 임금 곡선 자체가 뭐 어떤 그 물가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걸 베이스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기업 또는 산업, 지역 등에서 직원들이 받는 평균 임금액으로 임금 수준, 이 일을 하면 이 직종에 종사했을 때 받는 돈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측 위원, 사용자 측 위원, 정보위원회에서 이게 세 측의 입장의 위원들이 이게 구성이 돼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부터 지급받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자, 요거는 베이스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직능급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능은 직무 수행 능력을 말해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물어보는 건데, 자, 우선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에는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이 있고요. 기준 내 임금에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연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일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걸 말해요. 이걸 우리가 속임급이라고도 부르는데, 종업원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도 꾸리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더 이제 많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신고용, 이 사람 우리랑 같이 정년퇴직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하는 제도가 연공급이라는 겁니다. 보통 동양적인 풍토를 가진 회사에서는 다 연공급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장유유서, 그러니까 어른을 존중한다, 더 고경력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생활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 확대 및 애사심 함양. 오래 일하면 돈 더 많이 줄 거니까 그만큼 회사에 충성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평가가 어려운 직무. 야, 모르겠어. 난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더 쉬운 건지 그냥 오래 일한 사람 돈 더 많이 줘! 하는 거니까 비교적 적용하기 쉽고, 연공 존중의 풍토, 오래 일하신 어른들을 더 이렇게 좀 더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가 생겨서 어떤 위계 질서가 좀 확립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단점은 같은 일을 해도 5년차 직장인보다 10년차 직장이 더 많이 받아가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가 안 되고 성과 능력이 제대로 반영 안 돼요. 왜? 여기선 나이가 깡패니까요. 그래서 인건비, 오래 일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직무급은 일 가지고 결정하겠다 그 얘기죠. 임금을. 그래서 이 직무의 중요성과 곤란도, 난이도 등에 따라서 직무의 양과 질을 평가해서 이걸 가지고 어려운 일 한 사람 돈 더 많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년 차가 어려운 일을 하면은 6년 차랑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임금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이 가능하고, 왜? 그럼 어려운 일,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 조직 및 적정 조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문제는 그럼 뭐가 더 어렵냐는 거죠. 뭐가 더 쉽냐는 거죠. 이 직무, 일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배치가 어렵죠. 나 돈 많이 필요 없어 그냥 다 쉬운 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직능급은 종업원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을 두고 등급화해가지고 직무급과 이 연공급을 좀 적절히 섞어놓은 걸 우리가 직능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을 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어려운 일 자체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야, 이거 쉬운 일이지만 얘가 잘해.
또는 어려운 일 얘가 못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이 받는 돈 임금이 결정되고요. 인재 확보와 근로자의 능력 개발에 유리하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자기개발 의욕이 자극될 수 있고 직무의 다양성 실현을 통해 이직률 감소 및 동기부여가 강화된다더라. 단점은 인건비가 좀 부담스럽고 직능에 대한 파악, 얘가 진짜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 못하냐 이걸 단계화, 등급화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경영질서 유지의 곤란성. 어린애가 일을 너무 잘해. 그러면 이제 다른 좀 이제 기존의 더 고경력 직원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조직 내 반목이나 갈등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격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 자격 취득을 가지고 이 임금 차이를 두는 건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격증을 막 따려고 할 테니까 자기 발전 욕구가 함양되고 임금액이 예상되죠. 나 자격증 몇 개 땄으니까 이번 달 3만 원 더 받겠구나. 적재적소 인력 배치. 아, 얘는 이 자격증 있네. 여기 가서 일하면 되겠다. 자, 문제는 뭐냐면 조직 분위기에 져야 왜? 공부만 하는 거야. 일을 하랬더니 자격증 따느라 다들 이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자격급에는 또 지나치게 형식적인 거죠. 이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도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없어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기준 내 임금 체계에 대한 거 좀 살펴봤고요. 자, 직능급에 대한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경영 질서를 유지하기가 용이하다더라.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어디서 살펴봤어요? 자, 얘는 아무래도 연공급이나 뭐 이런 데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왜냐면 직능급에서는 이게 단점으로 다가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2번 직무의 다양성 실현으로 이직률이 감소하고 동기부여는 강화된다더라. 자, 이게 뭐예요? 직능급에 대한 장점이죠. 자, 3번 임금 지급의 구조의 단순화. 자, 이거는 연공급이고요. 능력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능력주의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 이것도 뭐 직능급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가장 적절한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2번을 고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성과배분 제도 중 집단 성과급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집단 성과 배분 제도에는 우리가 스캔론 플랜, 럭커 플랜, 이윤 분배제, 뭐 이윤 배분 제도라고도 해요. 인프로시어 플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캔론 플랜은 근로자들이 이 좀 경영 자체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인데요. 경영자와 근로자가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데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비용이 절감되면은 그 절약분에 대한 이 금액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나눠 갖는 거를 스캔론 플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럭커 플랜은 노동 협력 체계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그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어. 더 뭔가 돈을 많이 벌게 됐어. 고 부가가치 활동을 탐색을 해서. 그럼 이제 그만큼 생산성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배율에 따라서 돈을 나눠 갖자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종업원은 아, 야, 이런 걸 우리가 하면 더 돈이 더 많이 벌리겠다. 이런 부가가치 활동을 탐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참여의식이 높아질 수 있고요. 이윤 분배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보상, 급여 외에 이 영업수익의 일부를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영업수익에 또 남는 건 또 우리한테 주셨네. 기업을 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가 이윤 분배 제도고요. 인프로 쉐어 플랜은 이 금액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물량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10시간에 1000개 만들던 거 8시간 만에 1000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절약된 만큼 이제 노동시간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2시간 돈 덜 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 다 달성이 됐다면. 그래서 표준 생산 시간과 실제 생산 시간 간의 차이로 인한 이익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눠 갖는 거를 우리가 인프로 쉐어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5번 좀 다시 볼게요. 성과배분 제도 중 집단 성과급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스캔론 플랜 해당하죠. 럭커 플랜 해당하고 인프로쉐어 플랜 해당하지만 표준 시간급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경영학 그 인사관리 발전 과정에서 테일러가 얘기한 표준 시간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자, 이거는 집단 성과급 제도에는 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6번.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어떤 일정 규모의 그 접어든 기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복리후생제도를 법정 복리후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다음에 퇴직금제도, 유급휴식제도, 이런 것들을 법적 복리후생이라고 하고요. 이외의 것들을 비법정 복리후생 또는 임의 복리후생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홀리스틱 복리후생제도, 라이프사이클 복리후생제도,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가 있습니다. 자, 홀리스틱 복리후생은 우리 근로자들의 멘탈도 케어하고 신체적인 것도 케어하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이면 다 케어해서 이 사람이 건강도 챙기고, 그러니까 육체 건강도 챙기고 정신 건강도 챙겨서 건강한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제도를 홀리스틱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고요.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 그 근로자의 연령, 생애 주기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연령별로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20, 30대에 뭐 결혼을 한다든지 가정을 꾸리고, 40대에는 자녀를 키우고, 50대에는 뭐 자녀를 출가시킨다든지, 이런 좀 대체적으로 그 근로자의 소비 패턴을 좀 고려해서 그 연령별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한 것을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라고 하고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는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걸 골라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뭐 포인트 내에서 그 개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채권 보장제도라는 것도 좀 볼게요. 우리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어떤 공급망 불안,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도산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그런 경우에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금액, 채당금이라 그래요. 이걸 채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이 근로자한테 지급된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갖고 있던 그 미지급금을 대신 행사해주는 그런 법적 복리후생제도를 우리가 임금채권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을 좀 국가가 대신해서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제도에 대한 거, 복리후생에 대한 거 틀린 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여러 가지 중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거 고를 수 있도록. 그렇죠? 자, 2번 홀리스틱 복리후생은 근로자를 전인적 인간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3번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직위 변화에 따른 생활 패턴 및, 자, 직위 변화가 아니죠. 뭐였어요? 연령에 따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 망해가지고 임금이나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못 받았을 경우에 이거를 근로자들 당장 실업했다고 해서 이제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제도가 임금채권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틀린 거예요. 자, 17번 봅니다. 특정의 소득 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해서, 자, 대신해서 미리 걷어들이고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세 방법의 일종인데, 자, 이게 뭘까요? 자, 한번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이제 일정 기간 그 근로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국가에서는 이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소득세라는 거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국가 대신해서 우리 회사 종업원들 걸 미리 싹 걷어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법의 종류도 좀 보겠습니다. 종합과세라는 것은 원천이나 유형이 각기 다른 종류의 이런 소득들을 하나의 과표,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것에 해당되는 대상소득은 2배사 근현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이 종합과세에 더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표로 하는 건데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분리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 세금을 납부해 줌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방법이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그 과표가 별도인 거고,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 납부를 종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요거 구분 좀 잘 해두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자, 소득을 지급할 때 부담할 세액을 미리 납부해주는 제도니까요. 이거는 원천징수 제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이 시간에는 해당 업무의 흐름이 끊어지는 걸 방지하여 업무 흐름을 극대화하는 근로 유형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근로시간의 유형을 좀 보세요. 집중근무제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2시부터 4시, 1시부터 5시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정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회의도 안 해, 전화도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고 커피도 안 마시고 담배 피러도 안 나가고 그냥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집중근무제고요. 자, 원격근무제는 뭐 요즘 또 코로나19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또 시행이 됐는데 정보나 시간적인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사무실, 재택근무제 같은 걸 활용해서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좀 할 수 있게끔 재택근무 같은 거. 그다음에 파트타임제는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게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동안만 일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24시간 선택적 근무제는 하루 중에 네가 원하는 때 와서 일하고 가라 하는 게 24시간 선택적 근무제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일정 시간대에는 업무의 흐름이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근로 유형이라고 했으니까요. 집중 근무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9번. 단체 교섭 제도 중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업별의 노동조합 대표, 노조 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 교섭별 유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 좀 보고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기업별 교섭은 하나의 사업장 또는 기업을 단위로 단일 사용자와 단일 노조가 한 기업 내에서 노조랑 사측 간에 이제 교섭하는 방식이고요. 자, 특정의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의 대표와 기업의 사용자 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자, 통일교섭이라는 거. 자, 얘는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산업별 노조 대표랑 그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좀 거대한 단체끼리, 거대 노조와 거대 사용자 단체끼리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임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기업 또는 산업 지역 등에서의 직원의 평균 임금액으로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각선 교섭 볼게요. 자,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지역별 노동조합과 이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기업의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방식. 자, 이게 대각선 교섭이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산업별 노조. 자, 얘는 굉장히 좀 거시적인 그 노조인데 얘랑 개별 기업. 자, 그러니까 여기 훨씬 더 덩치가 크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대각선 교섭이라고 하고요. 공동 교섭은 기업별 노조 또는 단위 노조 또는 단위 지부가 산업별 상위 노동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 대표 측과 교섭하는 방식이고요. 또는 상급단체인 산업별 연합단체가 하급단체인 기업별 노조 또는 기업 단위의 노조 지부와 공동으로 뭔가 해나가는 걸 집단교섭이라고 하고요. 집단교섭은 자, 복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지부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집단을 구성해서 이에 대응하는 복수기업이 사업자 대표와 집단적으로, 집단끼리 하는 방식을 우리가 집단교섭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전국적인 노조 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덩치가 큰 애들끼리 하는 거죠.
자, 덩치가 큰 노조와 덩치가 큰 사용자끼리 하는 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한댔어요? 통일 교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봅니다. 단체 협약에는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 단체 협약의 효력에는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지역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체 협약 당사자 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으로 근로자의 대우 및 조건에 대한 좀 강제적인 효력을 말하고요. 채무적인 효력은 협약 당사자끼리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 지역 내 동종 근로자 같은 그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 협약의 효력을 넓게 보자는 거죠. 그 지역 내 자체로. 그다음에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조합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받을 수 있게끔 넓게 갖자는 구속력이 일반적 구속력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협약 당사자에 대해서 권리 의무에 대한 걸 묻고 있으니까요. 채무적 효력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3월 정기 인사 2급 이론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